지난주에 한국의 공산주의자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죠. 1925년 서울에서 전조선 기자대회가 열렸습니다. 군인과 경찰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기자들의 움직임에 아주 그냥 긴장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서울 한복판 중국 음식점 아서원에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공산화 활동이 진행됐는데 신의주에서 술 먹고 싸움이 붙었어요. 29명의 공산당원들이, 청년들이 술 한잔 마시고 흥분한 나머지 일본 경찰도 때리고 친일파도 때리고, 이러다가 공산당 활동이 발각이 됐습니다. 일본 경찰이 시시각각 조여오니까요, 숨어서 도망다니던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최고 지도자 김재봉과 그 일행이 돈이동의 어느 집에 숨어갖고 은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은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배를 뻑뻑 피워댔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또 고급 담배였어요. 공산당이 맨날 노동자, 농민 그러는데 간부들은 예나 지금이나 귀족 생활을 합니다.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저렇게 고급 담배를 그냥 한 움큼씩 뭉탱이로 피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수상이 여긴 경찰이 꼬리를 잡아서 결국 최고 지도자가 체포가 됩니다. 또 이동규라는 사람은 위조집회범이었는데 그 위조집회범 이동규를 잡으면서 보니까 재떨이에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래의 장래를 기점으로 한 60만세 운동에 대한 경문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공산당의 꼬리가 잡혀서 일망타진당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박헌영은 잡혀 들어갔는데 대변을 먹어가면서 미친 행세를 해가지고 결국 병보석으로 풀려나요. 주세죽이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처가가 있는 함경도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막 진통이 막 시작될 무렵 경찰들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조각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래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무사히 탈출하게 되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이 사진 보셨죠? 1928년 8월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는데 두 사람도 얼굴 표정이 참 아주 극심한 고난을 거쳐온 사람의 그 피로와 여운이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세죽은 참 만삭의 몸으로 탈출했으니 얼마나 여자로서 힘들고 겁났겠습니까? 애를 낳고 나서 표정이 멍하고, 박헌영은 고문당하고 대변 먹고 미친 사람 행세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탈출에 성공해서 긴장이 풀리지 않은,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안 돼 보이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1928년 박헌영은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그때까지 국내에서는 조선공산당에 대한 검거 열풍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1925년부터 28년까지 3년 사이에 체포돼서 조사받은 공산주의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1920년대 이 땅에 이미 목숨 걸고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이 3,000명 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뿌리는 이처럼 깊은 것입니다. 박헌영이 연해주에 왔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국제적인 연대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 연해주의 못부루, 국제혁명가 구원회,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고문당하고 지친 사람을 도와주는 일종의 요양기관, 원조기관, 후원회가 이미 연해주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혁명가 박헌영, 주세죽 부부를 2달 동안 돌봐줍니다. 그 박헌영이 소련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드디어 공산주의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서 떠나게 되죠.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11월 15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1929년 1월 18일 국제 레닌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국제 레닌 학교는 공산주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제일 좋은 학교로 유명했어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공산당 간부 재교육기관,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이 연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레닌 학교에 가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소련 공산당 지도자, 둘째는 지도자 가운데서도 노동자 출신 가운데서는 당원이 되고 3년 이상, 정치 활동한 것 1년 이상 경력이 입증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노동자 출신 가운데서는 공산당원 된 지 5년 이상, 정치가로 정치적인 업적을 쌓은 것이 3년 이상, 이 경력이 입증돼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네 번째 조건이 언어와 이론 능력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공산당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뭐 영어반, 러시아반 여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공산당 지도자고 공산당 이론도 있어야 되고 투쟁 경력도 있어야 되고 외국어도 구사할 줄 알아야 되는 정말 공산주의 최고 엘리트 기관이었습니다. 여기 박헌영이 입학하면서 신상조사서를 기록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입학 당시 박헌영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조선어, 일본어, 그다음에 중국어, 영어 4개 국어를 구사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러시아어까지, 결국 박헌영은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박헌영이 제일 자신 있었던 것이 물론 조선어겠지만 조선어 과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반에 들어가서 영어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헌영의 아내 주세죽은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보통 모스크바 공산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 몽골,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지역의 공산당 혁명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국제공산화를 추진했던 코민텔은 산하에 있는 아주 우수한 대학이었습니다. 국제레닌학교, 모스크바 공산대학 두 대학이 모두 풀 스칼라십 100%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먹고 자는 거 다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자들한테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이 잘못된 공산주의를 위해서요 좋은 대학을 세우고 엘리트를 길러냈어요. 누가? 그 잔인한 독재자 스탈린이. 공산주의자도 이렇게 사람을 길러내는데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지 않고 애국 세력, 우파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길러내지 않는 것,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박헌영이 다닌 국제 레닌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인지는 그 학교 졸업생들의 면면만 보면 압니다. 이 국제 레닌 학교 출신들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00개국 이상을 공산화시켜요. 이때 박헌영하고 특별히 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전설적인 베트남 혁명가 호치민 들어보셨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트남에 가면 호치민시 도시가 있죠? 그 베트남을 공산화시킨 호치민이요 박헌영하고 친해가지고 박헌영이 호치민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 들어봤죠? 예, 목민심서. 이 글자 그대로 목민, 백성들을 이건 목동할 때 목자인데 백성들을 기른다 이런 뜻이죠. 각 지방의 수령들,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 같은 사또, 이런 고을 현감이 그 지역 주민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 지도자가 백성을 어떻게 아껴줘야 되는지, 리더십, 애민 사상을 담은 아주 명저입니다. 이 책을 선물해갖고 호치민이 평생 이 책을 읽어요. 그 호치민이 공산주의자지만 자기 베트남 국민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민족주의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그 이제 젊었을 때 친구 박헌영한테 조선의 정약용 선생의 책을 읽어갖고 조선 사람도 안 읽는 책을 베트남 사람이 열심히 읽고 그대로 실천했던 거죠. 자, 이 호치민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친구였으니까 참 이 국제 레닌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혁명가들의 학교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제 레닌 학교에 다녔던 사람이 박헌영, 그다음에 그의 친구 김다냐. 이건 최고 수준의 엘리트고요. 역시 엘리트였지만 국제 레닌 학교보다는 조금 급이 낮았던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다녔던 김정하, 권오직 이런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소련 땅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를 결성합니다. 1925년에 세웠는데 28년까지 3,000명이 잡혀가고 공산당 조직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소련에 가 있던 조선혁명가 엘리트들이 재건위원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재건위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김다냐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야, 생긴 게 혁명가처럼 생겼죠. 눈빛이 어딘가 좀 슬픈 게, 혁명가는 좀 슬퍼야죠. 잡혀가서 막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이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주 단단해 보이는 게, 뭐 제가 보긴 미남입니다. 여러분 보시기도 미남이죠? 아, 공산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참 고민스럽게 시리. 요즘도 그렇죠. 이 빨간 물든 좌파 지도자들이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을 언론 플레이하기 위해서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대학 때부터 선발하기 때문에 대개 이 좌파 또 아주 뼛속까지 공산당 물든 지도자들 보면은 아주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김다녀도 아주 근사하게 생겼는데요. 이 사람 경력이 특이합니다. 김다녀가 다녔던 학교가 배제고등보통학교. 원래 그 학교는 배제학당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웠어요. 배제학당 나온 사람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죠? 이승만 대통령 후배예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 후배가 공산주의 운동을 했어요? 배제고보를 다닐 때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 앞장서서 열심히 3.1운동 하다가 특히 고향이 경상북도 김천이었는데요. 고향에 내려가서 경상북도 김천 지역에 3.1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러다가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이 벌이 태형 100대, 곤장 100대를 때렸어요. 이런 곤장이라는 게 야구 방망이보다 더 아픈 겁니다. 그 야만적인 막대기를 갖고 엉덩이를 100대를 때렸으니까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곤장 100대를 맞고 1919년에 상해로 망명을 해요. 자, 지난주 기억나시죠? 1919년에 박헌영도 3.1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승동교회, 예수쟁이라는 말이 생긴 그 교회 다니면서 영어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돈을 대주기로 한 친구, 이름이 돈구. 그 친구가 맹장형, 복막염 걸리는 바람에 미국 유학 자금을 못 대줘서 미국 못 갔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1920년에 박헌영이 상해로 건너갔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박헌영은 1920년에 상해 가서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김다냐는 1년 전에 1919년에 벌써 상해에 건너가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거기서 박헌영도 만나고 주세익도 만나고 이 젊은이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조선 공산화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22년에 삼총사, 1900년생, 나이도 똑같아요. 만 22살에 박헌영, 김다냐, 임원근 세 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가서 공산당을 세우자라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가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감옥 갔다가 풀려났죠. 기억나시죠? 박헌영이 처음 감옥 갔을 때 같이 감옥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1926년에 박헌영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갔을 때 김다냐는 또다시 상해로 망명을 해요. 박헌영은 감옥 가서 대변 먹고 막 이러면서 미친 척하고 아주 두들겨 맞고 별 고생을 다 했죠. 그때 김다냐는 상해로 딱 도망쳤다가 상해에서 조선을 왔다 갔다 해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3,000명이 잡혀가고 자기 친구는 막 대변 먹고 그런 끔찍한 지경인데요. 무서워서 어떻게 조선에 다시 들어옵니까? 상해까지 도망갔으면 야, 내 친구를 다 맞아 죽는데 나는 안전하게 진짜 다행이다 라고 쉴 법도 한데요. 상해로 피신했다가 다시 조선에 갔다가 피신했다가 조선했다가 그 일본 경찰의 삼엄한 감시망을 계속 뚫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 공산당 활동을 계속해갖고 이 김다냐가 1926년에 60만세 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활동하다가 내가 공산주의에서 더 배워야 되겠다. 소련 공산당에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고 유학 청원서를 내요. 그 소련 공산당이 딱 보고 이 친구는 아주 머리도 있고 담력도 있고 지도자감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국제 레닌 학교, 그러니까 박헌영과 호치민이 다닌 그 학교에 박헌영보다 먼저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다가 1929년 코민테른, 지난주 코민테른 뭔지 배우셨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는 세계 선교하는 곳이잖아요. 똑같이 공산주의로 세계 선교하는 단체, 국제공산당,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그 기관의 이름이 코민테른.
코민테른과 자매기관이 국제공청. 지난주 배운 기억나시죠? 이 국제공청은 뭐냐면 역시 국제공산주의 운동 조직인데요. 공청, 청자가 들어가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만 25세 이하, 어떤 나라에서는 만 30세 이하, 이 국제 청년 공산주의 연맹입니다. 이 코민테른이 공산당 재건 명령을 내려서 김다냐, 조두원, 김정하 이 세 사람을 조선에 파견해요. 세 사람이 가서 열심히 공산당 재건을 위해서 활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8명을 또 파견을 합니다. 11명이 가갖고 얼마나 공산당 재건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요.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짧은 기간에 서울, 평양, 대구, 부산, 함흥, 원산, 인천, 마산, 그 당시 조선에서 인구가 꽤 많고 공장이 있었던, 공업이 발달했던 막 성장하는 도시들이었어요. 이 중요한 8개 지역에 공산당 조직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파업을 좋아하잖아요. 부산 방적 동맹 파업, 인천 가등 정미소 파업 투쟁. 갑자기 11명이 들어가고 공산당 조직을 만들고 파업을 막 하니까 일본 경찰이 이거 수상하다. 28년도에 공산당을 다 때려잡았는데 29년에 김다냐가 오면서 다시 또 슬슬 조짐이 보여요. 일본 경찰이 아주 삼엄하게 감시를 해갖고 드디어 배후에 조선공산당 재건 최고 지도자가 김다냐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 김다냐를 지명수배해요. 그 김다냐가 그 일본의 감시망을 뚫기 위해 갖고 부하들을 만날 때 항상 어디서 만나냐면 산꼭대기에서 만나요. 한밤중에 산에 들어가갖고 들어가는 거 무슨 기를 받거나 무당들이 신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산기도 하느라고 12시에 삼각산 이런 데 몇 년 다녔는데요. 12시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은 저 앞에서부터 뭐가 이상한 기운이 쫙 뻗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웬 자매님이 무슨 여전도에 소속될 만한 자매님이 하얀 옷을 딱 입고 무슨 방울 같은 걸 막 흔들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계세요. 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매님들이 막 밤 12시에 대한민국 산에 곳곳에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밤에 산에 가면 막 신받고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 밤에 그렇게 위장을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갖고 거기서 막 파업 지령을 내리고 공산당 활동을 김다냐가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김다냐가 조선에서 활약할 때 박헌영은 국제레닌학교에서도 워낙 공부도 잘하고 뭐 고문당에서 미친 척하는 아주 투쟁력도 대단하니까요.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코민테른 산하 조선문제 3인위원회, 조선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3명의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에 만 30살밖에 안 된 박헌영이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다냐가 국내 공산당 조직을 잘 만들고 1930년 2월에 소련 공산당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김다냐가 딱 복귀하자마자 일본 경찰이 또 조선 공산당을 와르르 무너뜨려서 1930년 3.1운동 11주년을 맞이해서 김다냐와 11명이 만든 조직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려고 그랬는데 그 경문이 또 발각이 됩니다. 이래갖고 대규모로 체포가 돼버려요. 김다냐가 고생을 해서 국내 만든 조직이 이때 또 한번 와르르르.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조선공산당이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계속 괴멸된 것입니다. 5번 실패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930년 9월에 김다냐는 다시 이제 국내로 못 들어가니까 상해로 또 다시 파송이 되어갖고 이때부터는 전략을 바꿔서요. 조선 공산화를 위한 본부를 상해에다가 만듭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공산당 서적이 없거든요. 공산당이 되고 싶어도 공산주의가 뭔지 대부분 조선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상해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가르치는 잡지 꼬뮤니스트, 영어로 하면 커뮤니스트인데 이때 좀 발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꼬뮤니스트, 조선말로 꼬뮤니스트라는 잡지를 1931년 1월 잡지를 만듭니다. 우리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창간호에 공장, 광산, 철도, 부두 등 계급 투쟁의 분화구 속으로 그 속에서 선전하라, 조직하라, 투쟁에 불을 지르라. 아주 멋있는 말로 시작되는 잘생긴 김다냐라는 사나이가 꼬뮤니스트라는 잡지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조선으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이 조선하고 중국 사이에는 옛날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 책, 잡지 150권을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요거는 무슨 과자 봉지 같은 데 넣으면 들어가지 않겠죠. 요 150권의 책을 운반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불입니다. 여러분 이불은 이렇게 부피가 크잖아요. 이불을 뜯고 그 안에다가 책을 넣으면 일본 경찰이 조사해보다 이불을 다 뜯어보겠어요? 이불, 베개 이런 거 안에다가 잡지 150권을 딱 넣어가지고 조선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조선에 공산당 조직이 거의 괴멸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던 조직원한테 이게 딱 배달이 되면 이불을 뜯고 거기서 책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잡지를 만들어 이불 베개에다 감춰서 조선에 집어넣어가지고 공산주의를 보급시키는 또 다른 투쟁을 전개합니다. 이때 1931년 5월호 꼬뮤니스트 2호와 3호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던 박헌영이 논문을 하나 씁니다. 공장 내 야채이카. 지난주에 배웠죠? 야채이카는 소련 말로 세포. 교회식으로 말하면 목장, 셀, 순 이런 소그룹이에요. 공산당 소그룹. 이 공장 내 야채이카, 공산당 소그룹을 어떻게 조직할까라는 제목으로 박헌영이 쓰는데요. 여기서 야채이카 건설을 위한 기본 조직을 강조해요. 이 기본 조직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본 조직만 만들면 철의 뭐라고 얘기냐면 철의 규율과 볼셰비키의 강인성을 갈고 닦을 수 있다. 철의 규율, 강철 같은 조직, 규율, 볼셰비키, 그 거대한 러시아를 공산화시켰던 소련 공산당의 강인함, 이걸 배울 수 있는 기본 조직, 이 기본 조직을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그 기본 조직이 뭐였을까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정훈 교수님이 첫째 주, 둘째 주에 여기서 전략이 없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이 공산주의자들 전략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기본 조직이 뭐냐면 꼬뮤니스트 독서반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을 독서 클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뭘 알아야 공산주의 하지 않겠습니까? 꼬뮤니스트란 잡지를 뿌리면서 이 꼬뮤니스트를 읽는 독서 클럽을 먼저 조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책 읽고 서로 소감 얘기하고 감상문도 적고 토론도 하다가 책 읽는 독서 클럽이 조금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야채이카가 되죠. 독서 클럽에서 그 다음에 그게 커지면 야채이카가 되고 야채이카가 몇 개가 모이면 뭐가 되죠? 그게 노동조합이 돼요. 그러면 독서 클럽이 야채이가 돼서 노동조합이 딱 되면 그럼 전국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요, 그 노동자들을 연대해서 폭동도 하고 파업도 하고 공산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노동조합이 결성됐을 때 그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담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박헌영이 뭐라고 썼을까요? 공장 신문을 만들어라. 지난주 강의 기억나시죠? 레닌이 뭐라고 말했죠? 이것이 없이는 공산화 혁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자주 발행되는 신문. 요즘 말로 하면 신문, 방송, 언론, 인터넷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언론이 좌경화되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레닌 이후에 전통적인 공산당의 전략입니다. 독서반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공장마다 신문을 만들어라. 서울에서도 공산주의 계열의 신문, 부산에서도 신문, 대구에서도 신문, 그 신문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서로 연대하고 몇 월 며칠 날 서울에서 모이자 시위도 주동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독서반을 통해서 조선 각지의 공장 야채이카가 건설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환에 있는 것처럼 서울, 인천, 부산, 평양, 청진에 9개 공장 핵이 건설이 됩니다. 꼬뮤니스트란 잡지를 뿌려주는 곳이 어디냐? 서울, 부산, 마산, 대구, 인천, 신의주, 평양. 이걸 열심히 읽더니 이 사람들끼리 야채이카를 만들어요. 비밀리에 노조도 결성합니다. 불과 1년 사이에요, 박헌영이 말한 그대로 자체적인 공장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 나왔어요. 어디냐면 부산에서 노동자라는 신문이 나오고, 마산에 아주 전설적인, 나중에 박헌영의 오른팔이 되는 이승엽이라는 남노당 중요한 지도자가 마산에서 볼셰비키라는 잡지를 만들고, 신의주에 횃불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일제히 대량 학살, 전쟁에 반대하는 전단 2만 부
이 당시에 2만 부의 전단 만든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2만 부의 전단을 만들어 조선 팔도에다가 뿌립니다. 파업이 훨씬 많아졌어요. 인천 정미소 파업, 마산 부두 노동자 파업, 평양 시멘트 공장 파업, 동해 방적 공장 파업, 진남포 정미소 파업, 밀양 철도 노동자 파업, 제주도 해녀 투쟁. 야, 제주도까지 헤엄쳐서 건너가서 별하별 파업과 투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농민 투쟁, 창원, 진영, 영천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농민 투쟁을 배후 지원하는데, 재밌는 것은 경상도 영천에 소작인 투쟁을 하는데요. 저 국경지역 평안북도 끄트머리 신의주에 있는 공산주의자가 경상도까지 내려가고 파업을 지휘해요. 이 전국적인 조직망이 이미 갖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자를 보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공산당 세웠다가 와르르, 세웠다가 와르르, 세웠다가 와르르 이렇게 계속 잡혀가면서도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정신이 살아있어서 결국 대한민국을 지금 왼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박헌영과 김단야는 공산당 재건을 위해서 눈부신 투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조선에서 맹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 모스크바에서 제대로 공산주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제대로 배우고 그 공산주의에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그 이론을 그대로 조선에 와서 적용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모스크바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박헌영과 김단야처럼 공산주의에 매료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931년, 32년, 33년 요 무렵에 박헌영, 김단야, 주세죽이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모스크바에서 조선 왔다 갔다 하거나 상해 왔다 갔다 하거나, 요 세 사람이 모스크바에 있을 때요 비슷한 시기에 모스크바에 거주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스크바에서 뭘 보고 뭘 느꼈을까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교환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장면이요. 일본 공산당원 다카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32년에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졸업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스크바 공산대학은 박헌영의 아내 주세죽이 다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다카단이는 주세죽이랑 같이 공부했던 아마 비슷한 학번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레닌, 스탈린, 말렌코프, 그 밑에 있는 사진에 있는 세 사람입니다. 레닌 동지, 스탈린 동지, 말렌코프 동지. 레닌의 후계자가 스탈린. 원래 스탈린의 후계자로 유력했던 사람이 말렌코프인데 이 말렌코프를 밀어내고 후르시초프가 후계자가 됩니다만, 어쨌든 이 소련 공산당의 세 지도자 이름을 따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책 레닌, 스탈린, 말렌코프라는 책을 일본의 공산당원 다카다니가 썼어요. 이 책에 보면 본인이 모스크바에 머물렀던 1931년 겨울에 자신이 경험한 소련 얘기를 사실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일본 공산당에서 활동을 잘해갔고요. 다카다니가 모범 공산당원으로 선발이 돼요. 소련 공산당이 모범 공산당원 2만 5천 명을 뽑아서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거에 한 120배 되는 광활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곳곳에 파견을 합니다. 무슨 임무를 주냐면 농민들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처음에 혁명을 할 때 토지는 농민에게,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야 귀족들이 땅 갖고 있어서 나는 뼈 빠지게 일하면 귀족들이 다 뺏어가는데 공산화 혁명이 되면 땅을 농민들한테 준댄다. 이래서 농민들 수천만 명이 피를 흘려가면서 공산당을 지지해요. 그래서 공산당 혁명이 성공합니다. 성공하자마자 스탈린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갖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농민들의 땅을 국유화. 요즘 우리나라 뭐 헌법 개정안데도 뭐 하여간 약간 비스무리한 소리 비슷한 걸 합니다. 그죠? 땅을 전부 다 국유화해야 된다. 농민들의 땅을 뺏어갖고 공산당이 갖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국유화죠. 그 농민들한테 땅을 내놓으라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 설득은 쉬운 게 아니니까 아주 모범당원 2만 5천 명, 말도 잘하고 이론에 투철한 혁명 정신, 당성이 강한 2만 5천 명을 교육을 딱 시켜갖고요 소련 전역에다가 풀어요. 그 다카다니가 서시베리아의 주요한 도시였던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의 농촌에 파견이 됩니다. 그 농민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첫째가
모범대의 방문, 모범대의 설득이에요. 농민들 다 모아놓고 이 모범대 5명, 6명이 콜호즈, 이 소련의 집단 농장을 콜호즈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을 콜호즈화 시켜서 이 넓은 땅을 같이 공동 소유하고 공동 생산하면 수확량도 늘어나고 여러분 다 부자가 됩니다. 농민들이 그 설득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내 땅 뺏어간다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내 땅 뺏는 걸 뭐 국유화다 콜호즈다 말만 근사하게 붙였죠. 그걸 아주 농민들이 다 싫어해요. 1차 설득 실패합니다. 2차가 호별 방문. 호별 방문할 때는 아주 도구를 하나 갖고 가요. 그게 뭐냐면 권총이에요. 권총 딱 들고 갖고 농민들 설득하다 머리에다 총 딱 대고 이래도 말 안 들을 거야? 그래도 농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어떻게 얻게 된 토지입니까? 귀족들 밑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공산혁명 돼갖고 겨우 내 땅 갖게 됐는데 그걸 뺏겠다면 우리 가족 자식 다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쏠 템 쏴라. 이런 농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이때 다카다니가 소련 농촌을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흔히 쓰는 속담 비슷한 말을 들어요. 그게 뭐냐? 공산당 없는 혁명이 좋다. 이런 말을 해요. 농민들이. 혁명이 좋다. 무슨 뜻일까요? 귀족이 갖고 있는 땅을 혁명해갖고 농민들한테 주니까 혁명이 좋죠. 근데 공산당은 싫다는 거야. 혁명해갖고 땅 가진 건 좋은데 공산당이 맨날 무슨 교육 받으라 그러지,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붙잡아다가 때리지, 괴롭히지, 땅 뺏으려 그러지. 혁명은 좋은데 공산당은 싫다. 그러니까 공산당 없는 혁명을 하자. 이런 농민들의 모습을 봐요. 처음에는 설득, 두 번째는 권총을 곁들인 기독교식으로 하면 신방이죠. 신방. 집에 찾아가고 권총 신방. 세 번째는 최후의 총공격 작전이라는 걸 벌입니다. 그 지역의 비밀경찰과 공산당이 의논을 해요. 최후의 총공격. 노브시비르스크에서 다카다니가 본 장면은요, 그 마을 유지 지도자 20명을 마을 한복판 길에다가 쫙 20명을 세워요. 그리고 공산당이 20명을 향해서 일제히 총을 쏩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은 총 맞아 죽고 이리저리 막 도망을 쳐요. 도망 못 가게 저쪽에서 마을길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치는 사람을 총으로 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마을 유지 20명을 총으로 딱 쏴 죽입니다. 그 다음에 공회당에 모여 공회당의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총을 쏴서 막 피가 튀었을 거 아니에요? 피 묻은 옷에 막 피를 묻힌 공산당 지도자가 딱 가서 한번 둘러보고 한마디 해요. 콜호즈에 반대하는 사람 손 드시오.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방금 전에 20명이 총 맞아 죽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므로 콜호즈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때 소련 공산당이 지령한 말, 이 사건, 이 상황을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은 농민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소련 공산당 공식 문헌에는 자발성의 원칙에 의해 콜호즈화가 완성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맞죠? 왜? 콜호즈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자유의지인데 무슨 자유의지죠? 권총 신방을 곁들인, 권총 신방까지도 안 되니까 20명 인민재판 20명 공개 처형을 곁들인 자유의지, 자발성의 원칙에 의해서 소련 전역의 농토가 국유화돼요. 이렇게 콜호즈화 되는 와중에 농민 1,000만 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카다니가 1931년에 보니까 나도 공산당원이지만 얘네는 너무 심하다라고 박헌영, 김다냐, 주세죽이 모스크바에서 야 공산주의 이론이 신기하구나라고 열심히 배우고 있을 때 다카다니는 전혀 다른 실상을 보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31년, 32년 무렵에 소련을 방문하신 분. 그 다음 장면이요. 이때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조선의 대학을 못 세우게 합니다. 대학은 일본 사람이라 다니는 거지 조선 식민지 노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급 교육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때 일본이 대학도 못 세우게 할 때 우리가 대학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만들어야겠다는 비전을 품으신 분이 동아일보 만드신 인천 김성수 선생입니다. 최근에 김성수가 친일파다 이래갖고 훈장 박탈하고 좌파 정권이 별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이분의 비전을 보세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조선에 대학 못 세우게 하는데 김성수는요, 대학을 못 세우게 하는 식민지 조선에서 대학을 세울 정도가 아니라 이왕 세울 거면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세워야 된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 명문대학 세우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세계 일주를 해요. 이분이 엄청 부자셨거든요. 전 세계 명문대학을 직접 다 가서 봐요. 이분이 전 세계 명문대학을 보고 크게 놀란 게 있습니다. 뭐에 놀랐을까요? 한국에서 임금님은 어디 살죠? 구중궁궐. 이건 무슨 집이에요? 기와집입니다. 뭐 임금님은 100간 넘고 아주 귀족 양반은 99칸짜리, 백간은 저 임금이 아닌 사람, 왕이 아닌 사람 100칸짜리 집 못 짓게 해갖고 99칸 이렇게 고래등 같은 기와집 짓고 살았어요. 나머지는 초가집이고요. 근데 김성수 선생이 명문대학을 보느라고 세계 일주하다 충격받은 게 명문대학 가운데 기와집이 하나도 없어요. 명문대학은 전부 다 돌로 집을 지었어요. 돌로, 돌집, 석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받았고 이분이 고려대학교를 석조 건물로 지어요. 그래서 옛날 고려대학 건물이 서울 시내 몇 개 없었던 아주 오래된 석조 건물로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세운 학교가 고려대학교. 세계적인 명문이 됐죠? 이게 비전이에요. 일본 사람 대학 못 세우게 할 때 거기 굴복한 게 아니고,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독립한다, 우수한 조선인 인재를 길러내서 세계를 누벼야 된다. 그리고 명문대학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 명문대학을 찾아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명문대학을 찾아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모스크바까지 갔어요.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직접 봅니다. 그때 소련의 실상을 보고 기록을 남겨요.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계급 차이가 극심할 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해서 참다운 사회주의가 정착할 것 같지 않다. 이게 1930년대 소련의 모습입니다. 공산당이 맨날 평등 그러는데요, 가봤더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었어요. 당 지도자들의 호화, 사치생활 풍조가 도를 넘는다.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소련에 노동자들이 아사, 굶어 죽은 상태에서 힘겨워 길가에 쓰러져 죽어나가고 있다. 맨날 평등을 외치는 소련에 와봤더니요, 가장 불평등하더라는 소감입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사치를 즐기고 일반 백성은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굶어 죽고 있어요. 이 1930년대 소련이 2018년의 북한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죠. 데니스 로드먼, 그 농구 선수 출신의 괴상한 악동 녀석 있죠? 데니스 로드먼 친구가 누구예요? 김정은 씨잖아요. 김정은 형제를 딱, 그것도 신방인가? 이렇게 몇 번 가서 데니스 로드먼이 봤죠? 김정은 만나고 나서 뭐라고 썼어요? 야, 내 친구 김정은은 세계 최고의 부자보다 더 호화롭게 산다. 이게 데니스 로드먼이 남긴 겁니다. 북한의 모습이 이렇죠. 맨날 평등 이러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정권에서 뭐 맨날 기득권 세력을 때려잡는다 어쩌다. 요즘 여러분 신문 보세요. 서울은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지방은 떨어져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원래 좌익사상 공산주의가 평등을 외치면서 평등을 파괴하게 돼 있어요. 1930년대 소련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닦아다니가 보니까 이건 농민을 막 죽여. 김성수 선생이 봤더니 이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엉터리야. 이때 31년, 32년 비슷한 무렵인 33년에 소련을 방문했던 분이 계세요. 그 다음 장면이요. 1933년에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회의가 열립니다. 이 국제연맹 회의의 주된 의제가 일본의 만주 침략이에요.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켰거든요. 그 일본의 공격 때문에 만주 사람들이 고생한다. 저 만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국제회의가 열릴 때 임시정부 대표였던 이승만 박사가 제네바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갖고 국제연맹 라디오에서도 연설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맹렬히 애국 활동을 펼쳐요. 이때 이승만이 펼쳤던 논지가 아주 외교적으로도 뛰어난 논리입니다. 야, 너네들 일본이 만주를 때려서 만주 사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때문에 고생한 나라가 만주만이 아니야. 우리 조선은 20년 전에 식민지 돼가지고 20년째 지금 고생하고 있어. 만주의 참상 때문에 분개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조선의 비극을 알려요.
그러자 일본 막으려면 어떻게 해? 지금 중국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조선을 독립시켜서 조선이 일본을 막아주면 세계 평화가 올 거야. 이 조선을 지금 독립시키지 않으면 일본이 만주만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중국을 쳐들어갈 거야. 나중에 결국 일본이 미국도 공격하게 돼 있어. 이때 아주 20년, 30년 후 국제 정세를 내다보는 그런 연설하고 기자회견을 막 해갖고요. 이때 나라도 없는 망명정부 수반 이승만이 외교를 잘해서 제네바 지역에 있는 몇 개 신문에서 이승만에 대한 기사를 실어요. 여기 라 트리븐 도리앙이라는 프랑스 신문인데 일면 머리 기사로 이승만의 경력, 주장 이런 걸 보세요. 사진 일면이야, 일면. 이 프랑스 신문, 스위스에서 발행되는 프랑스어 신문, 스위스란 나라 프랑스 말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 일면에 딱 이승만 박사 나이가 꽤 많으셨는데 지금 봐도 아주 잘생기셨죠. 오늘은 계속 잘생긴 사람만 나오네. 이승만 박사 사진과 이승만의 주장을 불어로 쫙 보도한 요거를 딱 보고 야, 이 아저씨 똑똑하시네 라고 감동을 받았던 처녀가 요 무려 한 일주일인가 지나가지고 우연히 음식점에서 이승만 박사를 딱 만나요. 그리고 둘이 눈이 맞아갖고 이승만 박사하고 결혼하는 프란체스카 여사. 요 신분이 중매쟁이 역할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요 이승만 박사가 제네바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했는데 국제열강이 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이승만이 그래도 지금 일본하고 아주 맞닿아 있는 소련, 비록 공산주의 국가지만 소련 사람들은 좀 한국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이승만 아주 공산당을 싫어해가지고요. 소련이 입국 금지자였는데 신분을 몰래 속이고 1933년 7월 19일 날 비엔나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요. 근데 그때 모스크바에는 일본의 철도 관계자가 와 있었습니다. 만주에 있는 철도를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돈 많이 쳐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철도를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정부는 돈이 없어갖고 철도를 팔아야 되는데 철도를 사러 온 일본이 고객이죠. 근데 그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독립운동 지명수배자 액수가 제일 높았던 1호 불령선인 아주 일본 제국에 대한 반역자 1호 이승만이 모스크바에 왔다는 걸 일본 사람이 알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소련 공산당이 이승만을 싫어한 데다가 일본한테 철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승만이 신분을 감추고 모스크바역에 딱 도착하니까 모스크바역 앞에 공산당 간부가 기다려 있다가 오늘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시죠 라고 인사를 해갖고 모스크바에 내리자마자 다시 돌아온 기차 타고 바로 와요. 그냥 바로 추방이 됩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이승만이 기차 안에서 비엔나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러시아의 농촌 형편을 봐요. 기차에 같이 탄 러시아를 오랫동안 여행했던 미국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 관광객들과 야, 공산주의한 러시아가 진짜 살기 좋아졌냐?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승만은 모스크바 도착하자마자 바로 추방이 됐는데요. 공산당의 본질을 딱 꿰뚫어요. 이승만이 쓴 글. 내가 모스크바를 다녀온 동안에 보고 느낀 점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농가들보다도 러시아의 농가가 가장 빈약한 점이었다. 러시아가 제일 못 산다는 거야. 노동자 농민의 천국이라는데 사실 아니라는 거야. 기차 속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러시아의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사람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다. 야, 공산당 했다가는 굶어 죽는구나. 요걸 1933년에 이승만이 깨달았고 1932년에 김성수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김성수가 부통령이 돼서 공산당을 막아낸 것이 대한민국 건국사입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대한민국 대통령, 부통령 더하기 일본 공산당원 닭가다니가 소련에서 공산주의 현실을 딱 보고 야, 이건 진짜 공산당 되면은 생지옥이 펼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니 박헌영, 김다냐, 주세죽은요 거기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 공산당의 실체를 제대로 못 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소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소련에 지원받아 독립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독립운동 플러스 공산화운동 소련 공산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932년 1월 25일 박헌영과 주세죽 부부가 소련 공산당의 명령을 받아서 공산당 재건 운동을 위해 상해로 떠납니다. 이때 이 두 부부 사이에서는 4살 난 딸 비비안나가 있었죠.
그 탈출하면서 연해주 도망쳐서 낳은 그 딸을요, 4살짜리 딸을요, 소련 공산당의 명령을 받아갖고 육아원에 딱 맡겨버리고, 야, 비정한 부모입니다. 공산당 혁명을 해서 딸을 육아원에 딱 맡겨버리고 상해로 공산당 혁명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김단야와 박헌영이 같이 혁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조선에서 코민테른의 직접적 지도를 받아 공산주의 운동의 조직가가 되겠다. 1942년 김단야가 쓴 글, 세계 노동자들의 조국인 소련을 수호한다. 이? 조국이란 거는 조선 아니에요? 얘네는 조국이 또 있어. 소련도 조국이래. 그 다음에 콤뮤니스트 4호의 박헌영의 글, 코민테른의 전략적 슬로건인 소련을 방위한다. 소련 그 큰 나라를 뭐하러 방위합니까? 조선 사람이. 조선이나 방위해야지. 조선 방위도 못해서 일본한테 뺏겼는데요. 소련 사회주의 건설이 크게 성공하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니, 특별한 주의는 대한 독립을 위해서 기울여야지 왜 소련을 위해서 기울입니까? 코뮤니스트는 코민테른을 지지하는 무기다. 아니, 박헌영과 김단야는 똑같은 시간에 소련 모스크바에 있었던 김성수, 이승만, 다카다니하고는 정반대로 소련이 노동자의 조국이다. 아주 지극히 소련에 경도된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민테른 세계 공산화를 지도한 기관입니다. 공산주의 선교단체. 그 코민테른 가입 조건 14조. 나중엔 이 코민테른에 전 세계 76개국이 가입합니다. 76개국을 공산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100개국 이상이 공산화가 됐는데, 자, 그 76개국 공산당이 코민테른에 가입하려면 여기 동의해야 돼요. 가입 조건 14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요? 무조건 돈 내.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요? 그래도 무조건 체력으로 봉사해. 이게 무조건이죠. 조건, 상황, 할 것 없이 절대적으로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돈 내야 되고, 자원 있으면 무조건 자원 내야 되고, 무조건 소련을 지원하라는 말을 뒤집으면 무조건 소련이 지배한다는 말이죠. 소련이 명령하면 무조건 지원해야 돼요. 이 제국주의 아닙니까? 공산제국주의죠. 공산주의자의 신조 제9항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소련 모스크바를 세계 공산당의 고향, 세계 공산당의 사상의 조국, 뭐 이렇게 불렀어요. 세계 혁명의 근거지.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 공산주의 조국인 모스크바, 소련에 대한 충성을 더 앞세워야 된다. 전통적인 애국심을 파괴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앞으로는 노동자, 농민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소련 제국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좌익 종북 세력이 뭐 미제국주의 그러죠. 어디 미국 이런 거 있습니까? 워싱턴에 대한 충성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조건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미국이 이런 적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님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의 기저에서 작용한다.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죠?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세뇌, 이게 일종의 종교화, 신념화, 영적으로 작용해갖고 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내 의식 깊은 곳에 박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김단야, 박헌영, 주세죽은 코민테른이 세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상에 물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선 독립을 위해 투쟁했지만 소련을 자신의 사상의 조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거짓말에 속지 않았던 이승만은요, 모스크바에 산 것도 아니야. 그냥 기차 타고 모스크바에 갔다가 거기서 곧바로 다시 다음 차 타고 돌아왔어요. 그러지만 그 짧은 기간에 공산주의 본들을 꿰뚫어 봅니다. 왜 그러죠? 이승만은 무의식에서 뭐가 작동했을까요? 기독교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승만은 기독교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박헌영은 공산당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기독교의 눈으로 세상을 봤더니 야, 이거 공산당 했다가는 국민 다 굶어 죽는다.
이러고 반공주의자가 된 거고, 박헌영은 그게 머리에 박혔기 때문에 농민 1,000만 명이 죽던 말던 신경 안 쓰고 공산화 혁명만 하면 된다. 자신의 소중한 일생과 재능을 잘못된 신념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1931년, 32년 그때 닭가다니 똑같은 시간에 닭가다니, 김성수, 이승만이 봤던 거를 주세죽, 김다냐, 박헌영은 못 봤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디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시편 135편 15절 16절. 사실은 눈이 있어서 못 본다는 얘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본질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를 절대시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이 우상의 특징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 그 인생도 우상화돼요. 그래서 우상이 눈이 있어도 못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예레미야서 5장 21절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나도 눈 멀쩡히 뜨고도 못 보는 우상화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걸 3년 동안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다 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헌영, 김다냐, 주세죽 얼굴도 잘생기고 의지도 강철 같고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요, 잘못된 영, 잘못된 우상, 사람이 만든 공산주의라는 우상에 빠져버렸더니 1,000만 명이 굶어 죽고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소련 땅에 살면서 오히려 그 소련을 조국으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공산주의자들이 투쟁을 했는데 이게 또 결국 실패합니다. 1932년 인천에서 메이데이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기점으로 대규모 파업을 벌여요. 성냥공장 노동자 350명이 참여합니다. 인천에서만 350명이 참여할 정도로 다시 공산당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다시 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일본의 수사를 받다가 꼬뮤니스트라는 잡지를 국경에서 받아서 국내로 들여오던 독고전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이중 간첩질을 하게 되고, 국내에서 꼬뮤니스트를 뿌리던 김영선, 아주 유능한 공산주의자가 체포가 됩니다. 조선에 있는 공산당 조직이 이 6번째, 7번째 또 우르르 일본 경찰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국내 조직을 무너뜨린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 조직 지도부가 중국 상해에 있구나, 최고 지도자가 김다냐구나, 김다냐를 잡기 위해서 상해의 경찰을 파견해갖고 샅샅이 뒤지다가 어느 날 김다냐로 추징되는 인물을 딱 체포를 해요. 근데 그게 김다냐가 아니라 박헌영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박헌영이 1933년 7월 5일, 이게 몇 번째 체포예요 도대체? 1922년에 상해에서 친구 셋이랑 오다가 잡혀서 1년 6개월 잡혀 있었죠. 26년에 잡혀갖고 막 대변 먹고 미친 척했죠. 그리고 또 33년에 세 번째 잡혀갑니다. 박헌영이 이때도 영웅적인 신분 투쟁을 해요. 1928년 8월에 탈출했고 1933년 7월에 다시 또 체포가 됐으니까 5년, 이 5년 동안 뭐 했느냐? 사실 5년 동안 뭐 했죠? 모스크바까지 가갖고 국제 레닌 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상해 가서 꼬뮤니스트 잡지 만들고 국내 파업, 공산화 지원을 했어요. 그게 다 들통이 났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겠죠. 그 5년 동안 뭐 했냐면은
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정신과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위장을 해요. 1930년 무렵에는 정신병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한국인 학교에 교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너 사회주의 공산당 활동 다시 한 거 아니야? 아유, 경찰 양반, 내가 미쳐갖고 똥도 먹고 이랬다는 게 소문이 다 나서 박헌영이 저놈 미친놈이다. 내가 같이 투쟁했던 동료 공산주의자들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왕따시켜가지고 내가 공산화혁명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해는 왜 갔느냐? 아유, 경찰 양반, 북한도 만주 거기 맨날 뭐 전쟁하고 싸우고 복잡해갖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상해는 세계적인 대도시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일자리 찾아서 상해 갔습니다. 김단현 어떻게 만났냐? 아유, 경찰 양반, 거기서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좋은 사람 막 찾아다니는데 김단야가 그래도 옛날에 사회주의 운동했던 같은 친구라고 날 먹여주는 바람에, 아니 그 20살 때부터 나랑 친구였는데 친구가 미쳐갖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김단야가 집에서 재워주고 일자리도 주고 그래서 만났는데 무슨 잘못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 돼요? 이게 나름 말이 돼요, 그죠? 야, 거짓말 이렇게 잘해갖고요 5년 동안의 행적을 은폐했어요. 모스크바 가서 세계 최고의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과 치료 받았고 그냥 실업자 신세가 되어갖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고 은폐를 합니다. 일본 경찰이 그걸 입증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잖아요. 결국은 뭔가 수사하다 그래서 6년형을 받고 감옥에 다시 한번 세 번째 감옥에 투옥됩니다. 박헌영이 1933년 체포되고 1934년에 박헌영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요. 이 박헌영이 마지막 체포되는 순간도 아주 드라마 같은데요. 김단야인 줄 알고 딱 잡았더니 또 박헌영이야 이게. 사실은 박헌영이 더 지독한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김단야가 그때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박헌영을 데리고 덫을 놉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파악했던 이 공산주의자들의 아지트가 있어요. 그 아지트로 박헌영을 딱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박헌영 밖에서 기다리게 하면은 김단야가 언젠가는 그 아지트로 오겠죠. 그럼 이제 김단야를 때려잡으려요. 박헌영이 딱 가다가 보니까 그 아지트에 누가 와 있냐면 자기 부인 주세죽하고 자기 친구 김단야가 아지트에 숨어 있는 걸 딱 눈치를 챘어요. 왜냐하면 주세죽이 자기 남편이 잡혀니까 너무 불안해갖고 남편 친구 김단야한테 우리 남편 잡혀가서 얘기하니까 둘이 그럼 우리 아지트 한번 가봅시다. 거기서 연락 온 걸 기다립시다. 그래서 김단야랑 주세죽이 아지트에 있는데 박헌영이 일본 경찰이 뒤에서 총을 딱 겨누고 박헌영을 데리고 그 집에 간 거예요. 박헌영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자기 부인하고 친구가 잡혀요. 그러니까 들어가다 입구에서 사실은 이쪽에 우리가 접선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서 일부러 큰 소리를 막 내고 인기척을 내요. 그 김단야하고 주세주의 그 인기척을 딱 듣고 야, 일본 경찰을 같이 왔구나. 잽싸게 담을 타넘어서 도망을 쳐요. 근데 박헌영이 막 일부러 시간을 끄는데 일본 경찰이 이놈 따라 여기 아지트라서 봤더니 뭔가 이상해. 이놈이 거짓말 쳤구나. 박헌영을 거기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팹니다. 그 박헌영이 막 두들겨 맞아서 으악 하고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담을 타넘어서 김단야와 주세죽이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박헌영이 참 이 공산당 된 것만 빼놓고는 참 아주 존경할 만한 점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아내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그 순간적인 지략을 발휘해요. 그런데 이때 같이 담을 타넘으면서 너무 둘이 친해졌는지 김단야가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을 버리고 주세죽이랑 모스크바 와서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모스크바에 있을 때 그 주세죽이 임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김단야의 아이라고 박헌영이 얘기를 하고 다닌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스크바에 있을 때 이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가 바람을 피는 뭐 그렇게 말하는 문헌도 분명히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 박헌영 그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의 증언 가운데 박헌영이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야 뭐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정말 박헌영은 초인적인 분이십니다. 이야,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 정말 이 말씀. 바람핀 아내와 바람핀 자기 제일 친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두들겨 맞고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 또 그 다음에 결혼까지 해버렸어. 근데 모르죠. 뭐 모스크바에 있을 때 바람 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런 설이 있고요. 증언이 있고 확실한 사실은 1934년에 김단야와 주세죽이 모스크바에 복귀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김단야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동아시아의 혁명가들을 기르는
그 공산대학의 조선민족부 조선과장, 이 사람이 조선과장이니까 사실상 조선공산당을 지휘하는 최고 지도자가 돼서 공산당 운동을 계속 지휘합니다. 그리고 박헌영이 잡혀가고 일본 경찰한테 시달리던 박헌영의 아버지 박현주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34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참 또 기구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친구 아내랑 결혼해서 그 아내가 애도 가져갔고 오순도순 살면서 열심히 공산당 운동하던 김다냐가 1937년 11월 5일 날 체포됩니다. 체포되자마자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쏴 죽여요. 이게 공산당 방식입니다. 변호사, 재판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이 전설적인 혁명가, 소련을 공산주의 조국, 사상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소련의 충성을 다 바쳤던 김다냐가 죽은 혐의가 뭐냐면 반역자, 일본의 스파이, 친일파라는 누명을 쓰고 죽습니다. 그럼 이 김다냐가 왜 친일파가 됐냐면 조선공산당원이었던 김춘성이라는 사람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비서부 앞으로 상신서, 괴문서를 하나 딱 보냅니다.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저 김다냐, 그의 친구 박헌영, 또 전설적인 아주 승질 강한 공산주의자 김찬, 김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김한, 김찬, 박헌영, 김다냐, 조봉암, 요 놈들이 사실은 일본의 스파이다. 그러면서 김다냐는 젊어서 혁명투쟁을 했지만 그건 부잣집 도련님이 할 일 없어갖고 심심해서 그냥 기분 삼아 한 거에 불과하다. 봐라, 1922년, 26년, 28년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체포돼가지고 고문당하고 고생을 했는데 김다냐 봐라. 박헌영 잡혀가서 대변 먹을 때 김다냐는 상해로 도망쳤잖아요. 상해에서 조선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 모스크바 조선 왔다 갔다 했죠. 요걸 트집을 잡은 겁니다. 그건 김다냐가 머리가 무지 좋아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김다냐가 이중간첩이었기 때문에 상해와 서울, 모스크바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김다냐는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김다냐 친구들은 전부 죽었다. 이건 김다냐가 뒤에서 일본한테 밀고 했기 때문이다. 야, 어떻게 참 3.1 운동하다가 끌려가고 19살 때 곤장 100대를 맞고 그때부터 망명 가고 고생하고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막 연락을 해서 파업을 일으킨 이 위대한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를 일본의 스파이로 몰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짓 하는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냥 편지 한 장 딱 보냈더니 그래? 잡아서 죽여. 체포되고 그날 김다냐가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37년부터 38년이 스탈린 공포 정치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또 안티 기독교 그룹에서 한 얘기가 기독교가 옛날에 그 여자들을 마녀로 몰아갖고 화형시켰다, 마녀 사냥, 종교 재판했다, 이런 기독교 욕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마녀 재판, 화형을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스페인. 그 스페인에서 화형을 제일 많이 할 때 통계를 내보면 한 달에 10명씩 죽였어요. 큰 잘못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끄러운 페이지죠. 기독교가 10명씩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처형하는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37년부터 38년 사이 스탈린은요, 한 달 평균 4만 명씩 죽였어요.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공산주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기네스북 매기면 1등부터 100등까지가 다 공산당일 거예요, 아마.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북한의 조선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아마 사람 많이 죽인 살인마 랭킹을 매기면 1등부터 100등은 다 공산주의자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지금도 뜨거운 감자. 이 얘기하면 또 강의가 3박 4일 되는데요. 요새 친일파다 아니다, 대한민국 친일파가 세운 나라다, 언젠간 제가 그걸 한번 쫙 강의할 텐데 일단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좀 기본 역사 배경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역사 배경, 친일파에 대한 거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은 같이 일하던 공산주의자끼리도 자기랑 파벌이 달라서, 이때 이 김춘성이 지목한 공산당 파벌이 화요파예요. 북풍파, 화요파, 서울파, 조선공산당 내에서도 몇 개 파벌이 있었거든요. 걔네끼리 서로 박터지게 싸웠어요. 화요파, 왜 화요파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 생일이 화요일이었죠? 레닌.
레닌 생일의 화요일이라고 해서 화요파 공산주의자가 있는데, 이때 김춘성이 이놈이 일본 스파이라고 이름 쓴 사람은 전부 화요파예요. 그러니까 화요파를 제거하기 위한 다른파 공산주의자들의 수단이 친일파라는 누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이때부터 친일파를 되게 좋아해요. 뻑하면 친일파야. 쟤도 친일파입니다. 죽여. 쟤도 친일파입니다. 죽여. 이걸 1937년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요. 이게 지금 2018년이니까 벌써 한 80년 돼갖고 베테랑이 됐어요. 그지만 한국에서는 박정희도 친일파. 심지어 아니 이승만도 친일파래요. 이승만이 친일파인데 왜 일본이 이승만 잡으려고 현상금을 내걸었을까요? 일본을 너무 사랑함으로 잡아오면은 상금을 준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친일파 저 종북 좌익 세력들이 그 소리 많이 하냐? 원래 그거 걔네 전공이에요. 옛날 37년부터 이래가지고 위대한 공산주의자이자 조선공산당 재건 최고 지도였던 김다냐를 일본의 스파이란 제목으로 처형시켰습니다. 원래 그러던 애들이에요. 원래 그거 잘하던 애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세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야, 참 여인의 운명이 기구합니다. 주세죽의 첫 번째 애. 여러분, 애를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 잘 돌봐주는 가운데 애를 낳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뭐 병원 가서 낳든가, 그죠? 애 낳으면 미역국 끓여주고. 주세죽은 애를 어떻게 낳았어요? 진통이 막 나는데 조각배를 타고, 배도 뭐 근산 유람선이 아니야. 쬐끄만 고깃배, 일본에 감시 피하느라고 그 배를 타고 세상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연해주까지 가서 거기서 겨우겨우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자로서. 여기 저 애 낳으신 어머니들은 아마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애를 가졌어요. 이번에 아들이에요. 김비탈이라는 애인데, 이번 둘째 애는 김다냐, 두 번째 남편의 아이죠. 요게 지금 그 아이가 나자마자 3개월 만에 죽어가지고 언제 태어났는지 제가 아무리 기록을 뒤져도 그 김비탈이라는 애에 대한 기록이 없어. 출생 기록이 제가 확인을 못 해갖고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김다냐가 체포돼서 처형된 게 37년 11월 5일이고 주세죽이 체포돼갖고 조사받은 게 37년 3월 4월이고 5월 22일 날 유배당해요. 그 무렵에 3개월 된 애가 죽었거든요. 출생 3개월 된 애가. 그러니까 요렇게 저렇게 출생한 지 한 3개월 돼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요, 김다냐가 처형될 때랑 그 아이가 태어날 때가 비슷한 때예요. 그러니까 주세죽은 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첫 번째 남편의 애는 그 남편이 또 미친 짓, 막 대변 먹고 막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 미치광이의 애를 배갖고 조각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도망쳐서 애를 낳았어요. 겨우겨우. 둘째 애를 갖고 낳을 무렵에 남편이 어느 날 끌려가고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이 여자도 끌려가서 조사받느라고 엄마가 애를 죄인이 맨날 조사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애를 돌보겠습니까? 애를 제대로 못 돌봐갖고 김비탈리라는 아들은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주세죽은 1938년 5월 22일 날 보세요. 모스크바에서 우리 간사가 센스 있게 PPT 그 옆에다가 한반도 지도 2개를 딱 붙였어. 얼마나 먼 거리에 저게. 남북한 2번 왕복하는 거리. 정말 너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 지도를 딱 붙여갖고 거리가 이 정도 된다. 이거 내가 시킨 게 아닌데 저렇게 딱 만들어갖고, 목사님 지도 붙였는데 삭제할까요? 저한테 제가 삭제하지 마. 그리고 그대로 실었어요. 여러분, 백두에서 한라까지 2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1938년 그 옛날에 유배가 돼가지고 카자흐스탄의 남쪽 지역 크질 오르다에 유배돼서 거기서 못 나오게 돼요. 그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둘째는 낳자마자 3개월 만에 죽었고, 첫째가 있잖아요. 걔가 4살 됐을 때 혁명한다고 상해 갔어요. 육아원에 맡겨놨어. 그리고 돌아와서 걔를 한 3년 키웠어요. 그리고 또다시 귀양 가갖고 자기 딸을 못 보게 돼요. 자기 딸을 못 보게 됩니다. 나중에 딸을 만났는데 딸이 엄마를 보고도 말도 안 하고, 엄마를 딱 보자마자 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울어요. 왜 울었냐면 엄마 말고 우리 육아원 선생님 불러달라고. 딸이 엄마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참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아니, 무슨 사상의 조국이 이런 짓을 해요? 소련을 사상의 조국으로 섬겼더니 김다냐는 총 맞고, 주세죽은 아들 죽고 딸하고 생이별해서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2번 왕복하는 거리 떨어진 까작산에 유배가 됐습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이 주세죽이 유배 간 이유가 1급 범죄자의 아내, 이 스탈린의 악질적인 수법이죠. 아니, 남편이 죄를 지었다고 그 범죄자 아내라고 유배를 보냅니까? 또 하나, 사회적 위험분자, 이거 위험하다. 결국 뭐 친일파로 같이 몰린 건데요. 주세죽이 무슨 친일파입니까? 여자의 몸으로 1919년 3.1운동 때 참여했다가 이 여학생이 고향인 함흥에 경찰서에 갇혀갖고 한 달 깜빵 생활했습니다. 여자 고등학생이 독립운동하다가 한 달 깜빵 갔던 여자예요. 그리고 상해로 만명했는데 원래 전공이 피아노였습니다. 1919년 20년 당시에 피아노를 공부했으니까 아주 대단한 인텔리였던 거죠. 그리고 조선 공산화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는데 이 여자도 친일파 아내라고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저렇게 보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 김다냐도 친일파, 주세죽도 친일파, 이렇게 해치워낸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도 친일파, 박정희도 친일파, 이거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인 거죠. 자, 이렇게 참 아내와 친구가 비극을 겪고 있을 때 박헌영은 감옥에서 생고생을 하다가 1939년 9월에 6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추록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인 예산으로 내려가요. 경찰이 계속 감시해요. 그래서 여전히 또 한번 미친 흉내를 냅니다. 동네 어른들, 친척들 만났는데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아주 예의범절이 엄격하니까 어른 앞에서 담배를 핀다, 이거 아주 버르장머니 없는 짓인데요. 막 동네 할아버지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빡빡 피고 할아버지한테 자네가 말이야 막 이러고 막 농담, 개그를 막 구사하고 아주 미친 행세를 해요. 이 박헌영의 집에서 20m 떨어진 데 경찰서가 있었어요. 이거 경찰서가 이미 이사 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자료가 없는데 집에서 20m 딱 앞에, 20m는 바로 앞집이잖아요, 그죠? 거기 경찰이 딱 대기하면서 맨날 박헌영을 조사했는데요. 이때 경찰이 올린 보고서를 보면 미쳤다, 진짜다, 이거 완전히 미친 짓만 계속해요. 그래서 경찰의 눈을 속이다가 박헌영의 집에서 집안 어른이 생신이래 갖고, 이때는 이제 이웃 사촌 미풍양속이 남아있을 테니까 이 촌동네에서 누가 생일 잔치를 맞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아갖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 미친 박헌영이 또 한번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서 1939년 12월부터 40년까지 청주의 비밀 아지트에 숨어서 공산당 재건 운동을 해요. 이때 박헌영이 몰래 숨어 있는데, 이 40살 된 남자가 혼자 있으려면 누가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부로 공산당원 정태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척 여동생, 이때 18살인가 19살인가 만으로 그랬습니다. 박헌영이랑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정순년이라는 여자를 가정부로 넣어줘요. 그래서 지금 네가 모셔야 되는 선생님은 조선 최고의 영웅이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그 선생님을 어버이처럼 받들어라. 정순년이 자기 친척 오촌 당숙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박헌영을 열심히 받들다가 둘이 또 눈이 맞아가지고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듬해 41년 3월 21일에 정순년과의 사이에서 박병삼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박헌영의 본가 쪽 가족들이 와서, 박헌영은 계속 숨어서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서 공산당 활동을 하고, 이 가정부였던 20살 이상 어린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야, 그래도 우리 집안에 또 손주가 났구나 라고 박헌영의 가족들이 와서 이 산모를 돌봐주면서 그때야 비로소 정순년이 내가 난 아들 아빠 이름이 박헌영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지독한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애를 낳고 나서 애 아빠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철저하게 박헌영이 정체를 감춘 거죠. 1941년 가을 경성 콩그룹 제2차 검거 사건을 피해서 계속 도피합니다. 이 경성 콩그룹이 박헌영이 때 활동하는 그룹이 됐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해에서 꼼뮤니스트란 잡지를 만들었죠. 그 꼼뮤니스트란 잡지를 지역별로 뿌렸어요. 그 당시에 서울, 경성에서 꼼뮤니스트를 받아보던 공산주의 그룹을 경성 콩그룹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공산주의 조직이 와야 됐지만 경성 콩그룹이 끝까지 나와서 일제시대 끝까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서 헌신합니다.
이 경성콩그룹의 박헌영이 지도자가 된 거죠. 이 경성콩그룹을 일본 경찰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도피를 해요. 일본 경찰이 아무리 찾아도 박헌영이 안 보여. 그래서 결국 보고서를 씁니다. 아무래도 박헌영이 국외로 탈출한 것 같습니다. 박헌영이 외국으로 탈출했다라고 경찰 보고서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공산당을 막 때려잡아서 고문하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 박헌영 선생을 어디서 봤습니다. 아이, 탈출한 게 아니네. 또 전국을 막 뒤져요. 아무리 봐도 없어. 야, 박헌영이 또 상해로 갔나 보다 생각하면 또 공산당 하나 잡아서 고문하면 내가 일주일 전에 박헌영 선생한테 지령을 받았습니다. 숨바꼭질을 계속해. 일본 경찰은 몇 번씩 전국을 뒤져도 박헌영이 안 보이니까 국외로 탈출했다고 발표하면 박헌영은 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계속 공산당 활동을 지휘합니다. 변신을 얼마나 잘했냐면요, 행상인, 노동자, 약사, 점쟁이, 점도 쳐줬다는 거야. 사람 점도. 와, 대단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밤에 돌아다니다가 신기를 받으셨는지 점도 쳐줬다는 거예요. 점도 치면서 공산당 활동을 한 거죠. 계속 공산당이 무너지는 와중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곳이 경성콩그룹, 또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공산당 조직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박헌영이 마지막 최후의 은신처로 선택한 곳은 광주입니다. 광주에 가서 광주 종연 방직 공장의 변소 청소부. 변소는 요즘 같은 수세식이 아니라 옛날엔 푸세식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냄새나고 더러운 똥 푸는 그런 일을 하면서 공산주의 활동을 계속합니다. 1944년 광주에서 똥을 푸면서 서울에 있던 소련 영사관과 비밀리에 연락까지 해요. 전라남도 지역의 공산당 재건 활동을 합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딱 맞았을 때, 이때는 광주의 벽돌 공장 인부였어요.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이름은 김성삼이라는 벽돌 공장 노동자가 해방을 딱 맞으니까 갑자기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례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은 벽돌 공장 노동자 김성삼이 사표를 내요. 그 김성삼이 사실은 박헌영이었던 거죠. 마지막에 김성삼이라는 이름으로 벽돌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표를 내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박헌영이 서울에 도착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 당시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3일이 걸린 거예요. 지금 뭐 KTX 타면 2시간이 오겠지만 이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교통수단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8월 18일 날 전라도 광주에서 박헌영이 제가 떠나겠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삼 씨라고 주인하고 인사를 할 때 서울 시내 곳곳에 한복판 종로 내거리에 삐라가 막 뿌려져요. 벽보가 붙습니다. 그 벽보의 내용이 뭐냐? 박헌영 동무는 빨리 나타나서 우리들의 지도에 당하라. 근로대중의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선생은 어서 나와 우리를 지도해 달라. 박헌영 동지여 어서 출연하라. 우리는 박동지를 기다린다. 박헌영이 그 몇 년 지하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공산당 조직을 탄탄하게 재건해 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단면이에요. 해방을 맞자마자 광주에서 지령을 내린 거죠. 야, 서울에다가 삐라 붙여. 이 삐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박헌영 동지 어서 나타나라. 이게 딱 붙으면 전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야, 박헌영 선생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겠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거든요.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때 박헌영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헌영이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감옥 간 게 1922년이에요. 그때부터 2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미친 척하고 모스크바 레닌 학교도 가고 커뮤니스트 잡지를 만들고 20몇 년을 꺾이지 않는 불굴의 투지로 공산화 운동을 했어요. 이때쯤이면 조선 공산당원들에게 박헌영의 이름은 가슴에 새겨 있어요. 근데 그 박헌영의 이름이 종로에 막 나붙겨. 공산당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전국의 공산당원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다시 공산당을 재건할 테니 너희들은 까불지 말고 내 말 잘 들어야 돼. 자신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선전정책이죠. 두 번째는 무슨 정책일까요? 공산당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 사람들은 해방을 맞자마자 야, 우리가 해방이야, 식민지에서 벗어났어, 만세 부르는데 봤더니 박헌영 선생 나타나라.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게 박헌영 선생 때문인가 보다.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치밀한 선동 전략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산당을 박헌영이란 이름 아래 모으는 동시에 조선의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 박헌영이라는 전설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 탁월한 전략이에요. 얘네들은 이런 전략으로 국회의원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고 이런 거 전문가죠. 그리고 박헌영이 8월 18일 날 서울에 올라와서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결성하자마자 처음 한 일이 역시 신문, 언론이 이렇게 중요해요. 해방일보, 이름도 근사하죠. 해방시킨다. 무슨 얼어 죽을 해방입니까, 공산주의자가. 근데 하여간 이름은 근사하게 해방일보 창간을 결정하고 소련 영사당에 딱 가갖고 내가 조선공산당 지도자입니다, 소련 측하고 접촉을 해요. 이 하루 만에 필요한 조치를 딱 취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1945년 9월 11일에 조선공산당을 재건합니다. 와, 25년에 세웠다가 와르르만 한 8번 했던 공산당이 20년 만에 1945년에 서울 한복판에 합법적으로 조선공산당이라는 간판을 딱 붙이고 드디어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재건에 성공을 해요. 이때 조선공산당 최고 지도자 중앙위원 28명과 중앙검열위원 4명을 임명하는데 이 28명의 명단이 기가 막힙니다. 조선공산당 최고 지도자 중앙위원 서열 1번 당연히 박헌영이에요. 최고 지도자니까. 박헌영 밑에 있는 2번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남한 사람들 잘 모르던 이름, 그러나 북한에서 조금씩 알려지던 이름이 2번이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1번이 오늘은 정순영 있어. 이 여자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번이 박헌영, 2번으로 32살 김일성, 원래 이름은 김성주라는 사람이 조선공산당 넘버 2로 공산당이 재건이 됩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정리를 합시다. 첫째, 오늘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공산당 재건 운동을 하면서 박헌영이 제일 강조한 조직이 뭐였죠? 뭐부터 시작해라? 커뮤니스트 독서클럽. 기억나세요? 독서클럽을 중심으로 공장 야체이카를 조집하고 야체이카가 모이면은 노조를 만들고 노조에서 공장별 신문을 발행하라. 독서클럽으로 시작해서 신문까지 갔습니다. 요걸 제가 그대로 따라 했잖아요. 제가 속한 단체에서 청년들 모아놓고 독서클럽 했어요. 한 1년 열심히 책 읽고 가르쳤더니 한 1년 사이에 신문에다가 칼럼을 투고한 청년이 한 20명쯤 됐습니다. 우리 청년한국에서도 독서클럽을 시작합니다. 언제 하죠? 내일부터 해요. 내일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내일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책 읽는 방법, 글 쓰는 방법을 가르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다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책 읽는 방법, 글 쓰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요, 1년 동안 배운 거 갖고 계속 반복 연습을 해요. 내일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 갖고 1년 반복하는 사이에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데뷔한 청년이 이제까지 20명 정도 돼요. 20번의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공산당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럼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은 잘못된 사상 독서 클럽을 했지만 우리는 바른 애국심을 갖고 공부해 보겠다 뜻을 가진 청년들의 참여를 권유합니다. 두 번째는 친일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아마 많이 나올 건데 이거 아주 3박 4일 걸리는 무지 복잡한 주제입니다만은 오늘 그 친일파 논쟁의 사례를 하나 배웠죠. 공산주의자들이 같은 공산당끼리도 파벌 싸움을 할 때 친일파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제거했다. 그것은 그들의 고질적인 수법이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영적인 분별력,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1931년부터 1933년 사이에 모스크바에 6명이 있었어요. 타카다니, 일본 공산당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김성수, 이승만, 이 세 사람의 눈에는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지가 보였어요. 근데 전 세계 공산당은 소련을 조국으로 삼아야 된다는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버렸던 박헌영, 김다냐, 주세중 눈에는 그게 안 보여가지고요. 김다냐와 주세중은 어떻게 됐죠? 공산당을 위해서 감옥 가고, 공산당을 위해서 고문당하고, 공산당을 위해서
아이도 죽고 자식하고 생이별을 하고 공산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다음에 공산당 손에 죽었습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을 가리면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겨요. 이것은 공산당뿐만 아니라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앞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에 인도해 주실 때 에베소서 말씀 인용하셨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아멘이시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덕목이 지혜죠.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고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려야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고 지혜, 영적인 분별력,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인생이 똑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누가복음 11장 3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눈,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요. 이승만 박사 같은 분 눈이 성해가지고 본인도 밝으셨고 나라도 바른 방향으로 잘 세우셨습니다. 만일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워요. 박헌영의 몸, 와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못 먹고 맨날 숨어 다니고 맨날 고문 당하고. 왜? 눈이 나빠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공산당 들어갔더니 몸이 직사에 고생했습니다. 박헌영, 김단현 총 맞아 죽었고요. 주세직은 그 몸이 자기 어린 자식하고 생이별을 해가지고 한반도 2배 멀리 떨어진 저 카자흐스탄 저 구석에 유배된 거 아닙니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더 어두워져요. 잠언서 13장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그물, 요거 시편에 보면은 새하고 관련돼서 많이 쓰입니다. 그물, 그럼 우리는 물고기를 연상하기 쉽죠? 물고기가 바다에서 막 헤엄치는데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난 모르고 막 갔는데 알고 봤더니 내 자유가 그물 안에 있는 자유야. 그물 쳐놨어, 어부가. 새가 자기가 자유롭게 날아간 줄 알았는데 새가 그물에 탁 걸렸어요. 사망의 그물입니다. 공산주의가 사망의 그물 아닙니까?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민족, 민주, 인권, 진보, 아주 세상 평화, 세상에 좋은 소리는 다 갖다 붙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거기 대한민국 국민이 속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근사한 나라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세워서 가장 단시간에 발전한 이 멋있는 나라가 지금 사망의 그늘에 딱 걸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눈이 나빠져갖고 영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무엇이 우리 조국을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죽이는 것인지 삶의 길과 죽음의 길에서 헷갈리니까 사망의 그늘에 대한민국이 탁 걸려갖고 지금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 우리 어떻게 살아나느냐? 앞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이런 장면 연상해 봅시다. 사람이 사망의 그물에 딱 걸렸어. 사망의 덫에 딱 걸려갖고 깨갱 하고 죽어가는데 그 앞에 지혜로운 자가 생명의 샘물이 막 나오는데 샘물을 딱 떠가지고 이 덫에 걸린 사람한테 한 모금 주면서 물 마시고 냉수 마시고 찬물 마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생명의 샘으로 물을 딱 떠주면서 이렇게 해서 그물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줘서 사망의 그물, 사망의 덫에 매인 사람을 살려주는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걸린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지혜 있는 자.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글 한 줄이 사망에 걸린 우리나라를 살려내는 생명의 샘이 되기를,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리더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이거 왜 주자마자 저한테 삭제하시겠습니까가 나오지?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요. 참 이게 앞으로
예, 5번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세계 백국을 공산화한 소련의 힘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는 어떻게 그의 사상을 정립할 수 있었나요? 예, 3박 4일 걸리는 질문입니다. 언젠간 제가 마르크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들으시면 되겠고요. 4번 이데올로기가 무의식의 기저에서 작용한다는 말이 무섭습니다. 좌파 요소들과 감성들이 드라마와 미디어에 판이하고 친구들과 지인들이 젖어드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뭐 기도해서 눈이 열리도록 해야 되고 끊임없이 바른 정보를 주고 또 그 친구 마음을 사기 위해서 비록 너랑 나랑 사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친구로서 우정을 지키자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뭐 끈질긴 오랜 설득 과정이 필요하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 3번 김다냐가 친일파란 오해를 받지 않고 체포되어 처형되지 않았다면 박헌영이 남로당의 1인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만약 박헌영이 살아 있었다면은 박헌영이 조금 앞서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다냐가 박헌영이 이제 감옥 간 사이에 김다냐가 먼저 저 모스크바로 가서 처음에 먼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 두 사람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때 결국은 의지력이라는 면에서 박헌영이 더 강해서 김다냐가 오래 살아남았어도 결국은 박헌영이 1인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 질문이고요. 2번. 근데 내가 왜 1번부터 5번을 5번부터 1번으로 하고 있지? 박헌영은 공산주의 사상과 독립 가운데 무엇을 우선했을까요? 저는 공산주의 사상을 우선했다고 봐요. 그 이후에 박헌영 행적을 계속 보면은 조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다가도 소련 공산당이 지령을 내리면 그 지령에 맞춰서 태도를 바꾸거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하면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아마 공산주의를 우선했다고 보고요. 1번, 박헌영은 왜 공산주의에 열광하였으며 공산주의 사상을 지키기 위해 미친 짓까지 하였나? 도대체 어떤 열정으로 조선의 공산화를 시도하였나? 그저 교육으로 길러진 주의자일 뿐인가?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를 놓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이 몇 개예요 도대체? 질문을 읽다가 앞에 있는 질문이 헷갈리는 비슷한 질문 4개를 하고 비슷한 질문 하나를 더 하셨습니다. 박헌영의 불굴의 의지의 근원은 무엇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게 뭔데 그렇게 미친 짓까지 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 놓지 못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저는 이거를 영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영이라는 단어, 영적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영혼, 그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영혼, 우리는 영적 그러면 초자연적인 요소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영을 말하는 루하흐라는 원어의 뜻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바람을 예로 드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니 영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영혼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상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이호 목사 저 자유주의자라 갖고 말이야. 이 영적인 성령의 요소를 무시하고 자연적인 그 얘기가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면이 있죠. 근데 성령의 은사에 보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도 있어요. 자연적인 면도 있습니다. 영적이란 단어는 자연적인 차원과 초자연적인 차원을 넘나들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공산주의라는 사상도 일종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준거가 되는 게 폴 틸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이라 저처럼 복음주의, 보수주의적인 목사는 별로 좋아는 안 하지만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틸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교란 궁극적 관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불교, 도교 이것만 종교가 아니고 궁극적 관심, 궁극적, ultimate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ultimate concern 종교란 궁극적 관심이다. 이 궁극적 관심 그러면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요거는 궁극적 관심이 아니겠죠. 궁극적 관심이 뭔지 모르지만 짜장면 짬뽕보다는 좀 심오하겠죠. 그죠? 오늘 이 영화를 볼까 저 영화를 볼까? 이런 차원 정도보단 수준이 높겠죠? 글자 그대로 궁극 아주 본질적인 문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쉽게 표현하면 내 인생의 첫째가 되는 거,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궁극적 관심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시간과 정열과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 거기만 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궁극적 관심은 돈이죠. 그러면 그는 돈의 종교, 만몬 종교의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틸리의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영이고, 그 영의 그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그게 그의 영성이고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지식이 종교인 사람,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사사건건 잘난 척해. 그런 재수없는 인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의 종교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쾌락,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헌영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는 사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박호정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걸 강조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5가지 질문이 다 좋은 질문인데 제가 일일이 대답 못 해드리고요. 요 5가지 질문은 어차피 다음 주, 그 다음 주 강의하다가 나오고, 그다음 마르크스에 대한 건 아마 5월이나 6월쯤에 제가 마르크스에 대해서 한번 쭉 강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계획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답해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앞으로 강의 들으시면 나머지 질문들은 다 대답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 질의응답 받고 강의하는 것보다 이 질의응답 받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이 질의응답이 길어지면 기도할 시간이 짧아져서 서둘러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한심스럽고 저스로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마는, 내가 20대 청년 시절에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만 20살이 됐을 때, 내가 약관 20세가 되었으니 앞으로 인생을 어찌 살 것인가, 나름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1년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 제목이 딱 2개였어요. 첫째, 제가 그때 개척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2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성경 구절만 딱 보면, 성경을 거꾸로 놨네 지금. 성경 구절만 딱 보면 설교가 그냥 쫙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신통방통해져 갖고, 그리고 어디 가서 책을 한 권 딱 읽어도 책 내용이 머리에 탁 남아갖고, 내가 글을 쓰면 그냥 쫙 나가고, 강연을 하면 그냥 쫙 흘러나가게, 그때 막 어린 마음에 막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아침 금식하면서 1년 내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기도가 다 응답돼 갖고 내가 무지하게 지혜로워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도 제가 참 한심스럽고 어리석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똑똑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준이 아니라는 건 제가 잘 아는데, 또 하나 제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요, 그 기도를 1년 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걸 저는 알아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지, 제가 저를 봐도 어리석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도 알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수백 번 강조한 다음에 결론은 뭐냐? 그걸 달라고 기도해라. 만 20살 때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밤에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여름에 비 맞으면서 기도하고, 겨울에 눈 맞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요, 진짜로 하나님이 제 기도에 들어주셨어요. 참 이 말하긴 좀 쑥스럽네 이게. 아이고 1년 기도했는데 저 정도야? 참. 난 내가 1년 기도하면 쟤보다 한 10배 낫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 정도는 난 한 3일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셔도 그건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기뻐하셔갖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큰 복을 주셨구나. 제가 평생 제일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고, 내가 젊었을 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지금도 많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만 권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제 체험이 말씀드린 게 오늘 강의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박헌영이란 똑똑한 친구가
여러분 질문에도 나왔지만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 사탄의 지혜, 악마적인 지혜,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본인도 망치고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들고 나라도 엉망진창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이 잘못된 지혜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크리스찬 리더의 지혜를 바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청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상황을 바로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